모든 건 한 대의 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저녁 7시 퇴근길 피곤에 지친 33살 회사원 김현수. 고아원 출신으로 평생 가족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원장 선생님 병원비 걱정에 야근에 시달리며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살. 그런 그가 버스에서 할머니를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현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고 수백 명의 인생도 바꿨어요.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시간의 이 드라마를 보면 최소 3번은 울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선행의 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울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목걸이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노인과 청년 사이에는 어떤 충격적인 인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절대 알 수 없는, 눈을 뗄 수 없는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어김없이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면서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김현수는 회사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서 있었습니다. 33의 나이, 이제 막 중견이라 불릴 법한 나이지만 현수의 어깨는 이미 50대 중년처럼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후,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정시 퇴근이라는 말은 이 회사에서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죠. 오늘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키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부장님의 김대리 그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수정 좀 해줘라는 말 한마디에 집에 가서도 노트북을 켜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당연히 10,000원이었죠. 현수는 사람들 틈새로 몸을 밀어넣듯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수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회의 3번, 상사에게 2번 혼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쓰고 책상에서 김밥 하나로 때우고 오후 내내 보고서 수정. 이게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지? 현수의 머릿속에는 늘 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현수를 키워주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현수에게 원장 선생님은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였던 현수를 고아원 앞에서 발견하고 20해 넘게 자식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셨으니까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그 비용은 현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은 이미 폐원한 지 오래였고 원장 선생님께는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현수가 유일한 가족이었죠.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적금은커녕 카드값 갚기도 벅찼죠. 그래도 어쩌겠어. 버텨야지. 선생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외면하겠어. 현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는 신호등마다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거운 숨소리와 가방이 부딪히는 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가 뒤섞여 현수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 여성이 힘겹게 올라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할머니는 손에 낡은 보자기를 꼭 쥐고 계셨죠. 팔수는 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이셨고 겨우 버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현수는 창가 쪽에 서 있었기에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야 할 텐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중년 남성들도 모두 모른 척했죠. 현수는 서 있는 처지라 자리를 양보할 수도 없었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잡이를 간신히 붙잡고 현수 옆 빈 공간에 서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듯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진 농사꾼의 손이었습니다. 현수는 문득 원장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도 늘 거친 손으로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현수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란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버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잡이에 의지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보고서를 해야 하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이 지옥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현수는 속으로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남은 건 빚과 피로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현수는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갔을까요? 버스가 또 한 번 신호에 걸려 멈춰 섰다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리셨습니다. 급정거의 반동으로 몸이 앞으로 쏠린 것이죠. 현수는 눈을 번쩍 뜨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도움으로 간신히 균형을 잡으시고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엔 이런 일 해주는 사람도 드문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할머니는 현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현수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현수의 목에는 낡은 은빛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죠. 별다른 장식도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현수에게는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현수는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퇴근길의 풍경을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보자기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60년 전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어린 손자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이 도시로 떠나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낳았다는 아이. 할머니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이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만든 목걸이를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수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고 할머니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현수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죠. 낯선 시선과 떨리는 목소리. 버스는 여전히 복잡한 도심을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의 정체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현수는 할머니를 부축한 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넘겼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김상순 할머니의 눈빛은 계속해서 현수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 그 목걸이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가느다란 은사슬에 매달린 작은 패. 그 패에는 희미하게나마 새겨진 글씨가 있었죠. 순이라는 한 글자. 바로 할머니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글자였습니다. 저건 분명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은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장신구를 만들어주곤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 바로 저 목걸이였습니다. 아들이 21살 되던 해 도시로 떠나기 전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아가, 이걸 가지고 가거라. 내 엄마가 만든 거다. 힘들 때 이걸 보면서 고향을 떠올려라. 그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아들은 도시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집안의 반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여인과 헤어졌고 아이는 여인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받은 목걸이를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며 기억 속으로 묻혀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 버스 안에서 바로 그 목걸이를 차고 있는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그 목걸이 참 특이하네요. 어디서 난 건가요? 현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목걸이에 대해 묻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현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되어 은빛이 발에 있었지만 현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습니다. 고아원이라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요. 원장님 말씀으론 제가 돌도 안 됐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목걸이가 제 목에 걸려 있었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죠. 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삭혀낸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현수는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엔 밤마다 울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아픔도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었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맞아. 내 손자야.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혈육. 하지만 할머니는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손자다라고 갑자기 말한다면 현수는 믿을까요? 아니, 오히려 이상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며 피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꼭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본 적은 없나요? 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단서라곤 이 목걸이 하나뿐이었고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을까요? 부모의 사랑도 가족의 온기도 모른 채 세상을 홀로 견뎌왔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그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왜 아들을 말리지 못했을까?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내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진다면 다시는 이 아이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현수는 할머니가 내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안 내리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정거장 더 가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현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젊은이, 혹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할멈이 서울에 올 일이 가끔 있는데 혹시 또 버스에서 만나면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현수는 조금 의아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닮았습니다. 현수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그 번호를 보자기 속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나? 김현수입니다. 현수라. 좋은 이름이구나. 할머니는 현수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눈매가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습니다. 코는 아들을 닮았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현수는 창밖으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꼭 너를 찾아갈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손자. 이제 할머니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수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반복된 나날들이었죠.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는 현수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저 친절한 시골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다는 정도의 기억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현수는 회사에서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보고서를 수정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 씨, 저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버스에서 만났던 할머니예요. 순간 현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부축해드렸던 분이셨죠? 아,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수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할멈이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현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며칠 전 한 번 만난 할머니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다니 무슨 일일까 싶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서울역 근처 작은 찻집이 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거기서 만나면 안 될까요? 현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수는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오래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현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 씨, 이리 와요. 현수는 할머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차 향기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수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바쁘실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신지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현수 씨, 그 목걸이 말이에요. 할머니의 시선이 현수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목걸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 목걸이를요, 이 할멈이 만든 거예요.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었다니요? 할머니께서요? 네. 6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때 이 할멈은 마을에서 은을 다루는 일을 했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났었죠. 그 목걸이는 제가 제일 정성 들여 만든 거였어요. 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이걸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제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21살 되던 해였죠. 도시로 떠나는 아들에게 이 엄마가 만든 목걸이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힘들 때 이걸 보며 고향을 떠올리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시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은 못했지만 그 여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죠. 아들은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했어요.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 여인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만든 목걸이를 건네주었다고요. 그게 아들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고 했어요. 그 후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할멈은 몰랐어요.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단서가 없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기억 속에 묻어두었죠.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가 자신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적인 우연 아닌가요? 할머니,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제 손자예요. 현수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현수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니 믿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그건 증거가 있나요? 목걸이 하나만으로는. 그래요, 현수 씨 말이 맞아요. 목걸이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할멈이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바로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제 아들이에요. 목걸이를 처음 받았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목걸이의 폐에 새겨진 글씨가 보이나요? 현수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지만 순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벗어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폐에 새겨진 순이라는 글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정말. 그래요, 현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이 할멈이 바로 당신의 친할머니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현수야. 이 할멈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찻집에서 할머니와 현수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했던 현수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 찻집에서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현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왜 어머니는 자신을 고아원에 맡겼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김상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 하나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현수야, 할멈이 찾아왔어. 혹시 방해되니?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현수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신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손수 만든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 몇 가지.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멈이 시골에서 직접 만들어 왔어. 혼자 사는 사람은 제대로 못 먹잖니. 할머니, 현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도 자취를 시작한 후에도 누군가 이렇게 챙겨준 사람은 없었죠. 할머니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할멈이 오늘 온 건 반찬만 가져다 주려고 온 게 아니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현수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니?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자신을 낳고 버린 사람.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 이미 버려진 아이 아닙니까? 알아서 뭐합니까? 현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현수야. 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신분 차이 때문에. 신분 차이요? 그래.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게 내 아들이었어. 내 아버지 말이야. 현수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지.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현수야. 내 아버지에 대해 할멈이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어.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아버지의 출생증명서야. 할멈은 몇 달 전에야 이걸 발견했어. 현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현수의 아버지는 사실 할머니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입양된 아이였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멈이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입양을 했지.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버지였어. 현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친부모란에 적힌 이름. 그 이름은 현수도 아는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선우그룹 회장 아닙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선우그룹 선우태산 회장의 혼외자였어. 젊은 시절 회장이 시골 여인과 사귀면서 낳은 아이였지. 하지만 회장의 집안에서 그 사실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그 아이는 할멈에게 입양되었던 거야.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우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렇다면 자신은 선우그룹 회장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 현수야. 넌 선우그룹 회장의 친손자야. 비록 숨겨진 혈통이지만 말이야.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고아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의 핏줄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선우그룹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 아무도 몰라. 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그 사실은 비밀로 묻혀 있었어. 할멈도 최근에야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서류를 발견했지. 현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를 부축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현수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이 사실을 선우그룹에 알릴 생각이니?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벌가의 손자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돈을 노리는 사기꾼 취급만 받을 겁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현수야, 넌 알 권리가 있어.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의 핏줄인지 말이야.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나는 도시 어딘가에 선우그룹 본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있는 곳. 하지만 현수에게 그곳은 너무나 먼 세계였습니다. 할머니, 전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대로요. 하지만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거대한 폭풍이 현수의 평범한 일상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할머니가 전해준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처럼 살기로 했죠. 재벌가의 손자라는 사실이 자신의 삶을 바꿔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현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메일을 확인하던 현수에게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잠깐 인사팀으로 올라가 봐. 인사팀이요? 무슨 일인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올라가 보라고 하더라고. 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현수를 맞이했습니다. 김현수 대리 앉으세요. 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김 대리 갑작스럽지만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어요.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조조정? 해고라는 말입니까? 팀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에요. 이번 달 말일까지 정리하시고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겁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인사팀장은 냉정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이 해고 대상이 된 걸까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업무 평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현수는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현수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병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월세는 또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박 과장이었습니다. 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나 박 과장이야. 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현수야, 내가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너 혹시 선우그룹이랑 무슨 관련 있어?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우그룹?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팀 사람한테 들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 선우그룹 회장님 사생활을 들먹이며 회사를 흔드는 자를 당장 정리하라고 말이야. 그게 너라고 하더라고.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선우그룹에서 알게 된 걸까요? 과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너 믿어. 하지만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 조심해, 현수야. 재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전화를 끊고 현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선우그룹에서 압력을 넣었대요. 할머니, 혹시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현수야. 할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 사실을 알아낸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없애려는 걸까요? 다음 날 현수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선우그룹 본사 앞 카페로 오세요. 나오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현수는 메시지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건물이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김현수 씨 맞죠? 앉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선우그룹 회장의 며느리 강지영입니다. 현수는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선우그룹 전무 부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의 아내였죠.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강지영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당신이 우리 가문에 접근하지 말았으면 해서요. 저는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아요. 회장님의 숨겨진 손자라는 거, 그 목걸이가 증거라는 것도요. 현수는 놀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 압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을 노리고 나타나는 사기꾼들 말이에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강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기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가문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언제 마음을 바꿔 상속권을 주장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거예요. 현수는 강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강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회사 해고는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당신이 이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재벌의 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현수는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버스에서 할머니를 부축한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폭풍을 몰고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머니의 고백. 강지영과의 만남 이후 현수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워만 있었죠. 핸드폰은 꺼뒀고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고 어머니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그때 할머니를 모른 척할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목걸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야, 할멈이야. 문 좀 열어줘. 김상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현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간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현수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수야, 왜 이렇게 됐니? 할머니는 현수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져온 보자기를 풀어 음식을 꺼냈습니다. 죽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먹어. 죽이라도 먹어야지. 할머니는 죽을 데워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현수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현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입 벌려, 현수야. 현수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렸고 할머니는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음식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먹이고 나서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할멈이 미안해. 다 할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약했던 겁니다. 아니야, 현수야. 할멈이 너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현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할멈이 다 하지 않았어. 사실은 말이야.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할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아이가 없어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온 젊은 여인이었는데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할머니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인은 선우그룹 창업주의 젊은 시절 애인이었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고 아이만 낳게 된 것이죠. 여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선우 가문에서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걸이를 아이에게 주세요. 이것만이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예요. 여인이 건넨 목걸이. 바로 현수가 지금 차고 있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만든 목걸이를 아이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여인이 준 목걸이는 할머니가 따로 보관했죠.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버지였어.
현수야. 할멈은 거짓말을 했던 거야. 내 아버지는 할멈의 친아들이 아니라 선우 가문의 혼외자였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며 할멈이 직접 만든 목걸이를 걸어줬지. 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할멈이 무서웠어, 현수야. 선우 가문이 알면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할멈의 친아들인 척 키웠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내 아버지가 자라서 도시로 나갔어.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기가 선우 가문의 혈육이라는 걸 몰랐어. 할멈이 평생 숨겼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내 어머니와 결혼하지 못했을 때 좌절했지. 신분 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거야.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짓말, 아버지의 비극, 그리고 자신의 운명.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현수야, 할멈이 너무 미안해. 할멈이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현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차고 있는 것보다 훨씬 화려한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의 친어머니가 준 목걸이야. 할멈이 평생 간직하고 있었지. 이제 이건 내 거야, 현수야. 현수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 하나는 할머니가 만든 것, 하나는 친할머니가 준 것. 현수는 두 목걸이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간의 침묵 후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현수야?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버려진 아이, 불쌍한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절망 속에서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제 삶을 지킬 거예요. 강지영이든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너져 있던 현수가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에 힘이 돌아왔고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실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수야. 할멈이 끝까지 함께할게.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현수는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과 맞설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일주일 후 현수는 할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목걸이 2개, 출생 서류,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까지. 현수 씨가 선우 가문의 혈육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재벌가를 상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선우그룹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현수가 선우태산 회장의 친손자임을 주장하며 정식으로 혈연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선우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날짜는 금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선우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현수는 할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서자 현수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 옆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 네, 할머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하여 회장실 앞까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옆에는 강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보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현수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팔순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현수와 할머니는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라고 주장하는 김현수 씨인가? 네,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게.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2개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목에서 목걸이를 벗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목걸이도 함께 꺼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쪽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고 떠났고 회장은 평생 그 여인을 잊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기꾼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걸이 하나쯤 구할 수 있잖아요. 강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강지영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게. 회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편지들,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뭐였나? 김도연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그래,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기면 도연이라고 이름 지어주라고 했지. 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분명 조작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강지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강지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영 씨, 자네 혹시 이 일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나? 강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주일 전 이 청년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네. 우리 그룹이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군. 그게 자네 짓인가? 강지영은 침묵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조사했네. 자네가 사람을 시켜 이 청년을 미행하게 했고 혈통을 알아낸 후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해고시켰지. 그리고 만나서 협박까지 했다더군. 강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상속 문제 때문에 이 청년을 없애려 했어. 내 손자를 말이야. 회장님, 저는 가문을 지키려고. 닥치게. 자네가 한 일은 가문을 지킨 게 아니라 가문을 더럽힌 거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현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현수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자네 눈이 도연이를 닮았군. 코도 비슷하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네, 현수.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자, 정말 내 손자구나. 그날 오후 선우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직접 나서서 현수가 자신의 친손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우그룹 숨겨진 상속자 등장,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재벌 손자로 만들다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지영은 회사에서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녀가 현수를 해고시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까지 물게 되었죠. 현수는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을 나서며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재벌가의 손자가 아니라 김현수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현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할머니 응원할게. 현수는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인생. 기자회견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모든 신문과 방송에 나왔습니다. 선우그룹 숨겨진 상속자, 고아에서 재벌 손자로 기적 같은 신분 상승 등의 제목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현수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인들, 기자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이라는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왔죠. 회장은 현수에게 선우그룹 본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라고 제안했습니다. 전무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속 문제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죠. 현수가 원한다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수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구나. 무슨 고민이니? 현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재벌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니? 그게 내 권리잖니. 권리라는 게 뭘까요, 할머니? 저는 평생 김현수로 살아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스스로 일하며 살아왔죠. 물론 힘들었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벌가의 손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할머니 물어볼게. 넌 뭘 하고 싶니? 진짜로 말이야.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이에요. 회사 중역이 되어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현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진짜 효도는 억지로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니까.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앉거라. 오늘은 경영전략팀장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먼저 할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은 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팀장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둘만 남은 회장실에서 현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현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재벌가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현수야, 내가 내게 주려는 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란 말이다. 할아버지,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요.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신 제가 할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요. 할아버지께서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망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아 장학금, 청년 창업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야, 할아버지, 저는 회사 중역보다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일이에요. 회장은 오래도록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현수야.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거라. 할아버지가 재단 설립을 도와주마. 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할아버지 얼굴 보러 오거라. 늦게나마 찾은 손자인데 그것도 못하겠니?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달 후 희망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수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현수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18살 고아원 출신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포기하려던 아이였죠. 현수는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도 울컥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현수는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현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현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멈도 그랬단다, 현수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현수는 재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들으셨습니다. 잘했어, 현수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게 할멈은 제일 기쁘단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2개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만든 것, 하나는 친할머니가 준 것. 2 목걸이는 현수의 과거이자 현재였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살았겠죠.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머니를 만났고 할아버지를 찾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어요. 현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진짜 제 삶을 만든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넌 훌륭한 사람이야. 할멈이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아니야, 현수야. 넌 원래 혼자가 아니었어. 다만 몰랐을 뿐이지. 현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현수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재단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현수의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희망재단은 10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현수가 찾은 진짜 삶의 의미였습니다. 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 하나, 할머니를 부축한 그 순간, 현수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수는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